지금부터 전쟁이 왜 벌어지는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인간, 국가, 국제체제. 우리 인간의 폭력적인 성향, 공격적인 성향, 탐욕.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또 얘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전쟁의 이 원인 중에 인간의 어떤 본성에 관한 것은 사실은 부분적인 것이고, 좀 더 이 사회과학적으로 전쟁을 분석하면 국가, 국제체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훨씬 더 좀 비중이 큰데요. 국가라 하면은 이제 한 국가 내에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다민족 사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우리는 다행스럽게 우리 한민족이 대부분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는 한민족을 강조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한민족을 강조하는 건 좀 이 어떤 구구적인 그런 극단적인 그런 또 성향의 부분도 또 우리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한 국가 안에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집단끼리 서로 싸우든 아니면 국가끼리, 이웃 국가끼리 또 어떤 영토 문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갈등 때문에 싸우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도 이 많은 그러니까 전쟁과 무관하게 전쟁은 나의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반인들은 사실 생각이 생각이 닿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국제 체제가, 우리가 사는 국제 질서가 무정부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세계 정부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세계 정부. 국제연합, 유엔은 세계 정부가 사실 아니죠. 국제연합의 그 우두머리인 사무총장이 세계의 대통령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국제연합의 유엔의 사무총장은 전화통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든 파리든 런던이든 전화를 걸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세계 대통령은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국제체제가 무정부 상태에 있다, 세계 정부가 없다는, 그래서 각 국가끼리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전쟁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 여기 지금 사진에 제 표지를 제가 옮겨놨는데요. 가장 위험한 동물, 사실은 인간이죠. 사자가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껌뻑껌뻑 졸고 그 초원에 누워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앞에 먹음직스러운 사슴떼가 지나가도 그냥 뭐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배가 불러도 곳간에 99가마를 채워도 거기 한 가마를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대비한다. 뭐 좋은 얘기긴 한데, 인간의 탐욕이 좀 지나친 거죠. 보통 우리가 아는 동물들의 그 탐욕에 비하면은 인간의 탐욕은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짐승이 있는데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도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기 토마스 홉스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영국의 17세기를 살았던 철학자죠. 이 사람이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상태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 인간이 결국은 내 자신을 지키려면 남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 자연 상태가 이게 무슨 초원의 어떤 아름다운
목가적인 그런 모습, 자연 풍경,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굉장히 살벌하다는 거죠. 그거는 홉스가 살았던 17세기의 영국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혹시 가볼 수 있다면 그 이해가 되는 게, 홉스가 살았던 시대는 유럽은 전쟁이었어요. 뭐 그 30년 전쟁, 1618년인가요? 부터 30년 동안 48년까지 계속 전쟁했고, 또 영주들끼리 서로 빼앗기 싸움도 자주 하고, 그런 시대를 홉스가 살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라는 게 이게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전쟁 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 제가 철학자들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홉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라고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보다 한 세기 좀 늦게 살은 18세기 중반에 살았던 루소는 홉스보다는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자연 상태는 원래 아름다운 건데, 목가적인 건데, 사슴이 뛰노는 그런 건데, 인간의 탐욕이, 이게 부의 축적,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 이런 것이 생겨나면서 결국은 살벌해졌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계약을 해야 된다. 사회계약론이라는 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루소는 홉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비관적이죠. 사실은 전쟁을 막기가 참 어렵네. 국제사회가 이게 무정부 상태다. 그런 생각은 칸트도 똑같이 했어요. 칸트도 칸트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영구 평화가 무덤에서나 가능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루소나 칸트나 홉스나 다 좀 전쟁에 관해서는 참 웬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막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들을 다 했는데요. 이 루소나 칸트는 18세기 후반에 살았던 사람이죠. 홉스보다는 훨씬 뒤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그 이성이라는 걸 잣대로 상당히 내공이 깊은 철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인간이 모자란 이성을 가지고는 사실은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플라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도 인간은 어차피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자란 그 인간을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평화롭게 살려면 철학자가 다스려야 되겠다. 그 철인국가라는 그 우리가 기억하는 플라톤의 그 용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의 과거의 물론 이게 다 유럽의 사상가들입니다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전쟁이라는 게 참 피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인간의 탐욕이든 국가끼리 어떤 탐욕이든 경쟁이든 참 어렵겠다. 그래서 루소나 칸트 같은 사람들은 이 공화정, 왕정,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다 왕이 다스렸죠. 군주가 다스렸죠. 그래서 루소나 칸트는 그래도 굉장히 선구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가 봐요. 공화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화적인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근데 홉스도,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내공이 나름대로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3년 뒤에 이 책을 썼는데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이 책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의 원본을 보기는 쉽지 않죠. 더 어렵기도 하고.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각각 자연 상태가 이 무제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딘가 누군가에게 거상,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단어가 거상, 거인이란 그런, 우리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초인, 슈퍼맨 이런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서 그래서 질서를, 평화를 누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죠. 근데 이 국제체제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정부 상태,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각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그걸 우리가 흔히 주권이라고 그러죠. 주권은 흔히 말하기를 신성불가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우리의 주권을 침범해? 그럼 전쟁할 수밖에 없네 하고 전쟁이 계속 나는 거죠. 결국은 리바이어던 오래전에 벌써 우리보다 지금 400년 전에 살았던, 500년 전에 살았죠. 1600이니까 500년 전에 살았던 홉스의 생각이 지금도 계속 그 아쉬움이 남는 거는 국제 정치가 아직도 무정부 상태에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 초인에게, 이 거상에게 맡기는 듯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세계 정부에 맡겨야 평화가 올 텐데, 이런 생각들을 리바이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간, 국가, 국제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케네스 왈츠는 이 미국의 정치학자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사람이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이 정치학계에 상당히 그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죠. 신현실주의자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전쟁에 관해서도 이렇게 인간, 국가, 국제 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건 이론이고요. 실제로 또 보면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 뽑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수가 또 많죠. 정치 지도자, 나폴레옹, 히틀러, 그 다음에 후세인, 미국의 조지 부시. 자, 나폴레옹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에서 나폴레옹을 봅니다만,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어떻게 볼까요? 전쟁 범죄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에 대해 우리가 영웅이라 하더라도 그 영웅에 또 음지가 있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나름대로 프랑스 혁명 정신을 유럽에 퍼뜨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아쉬움을 우리가 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또 왕이 됐죠. 또 그것도 또 좀 비판을 또 받아야 될 부분이죠. 사실은. 하여튼 지도자를 잘 뽑아야 전쟁이 안 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한 원인은 정치 지도자에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국제 분쟁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금까지 활동을 합니다만, 이 사람이 쓴 이 국제 분쟁의 이해라는 이 책은 정치학과 학생들은 기본 교재로 쓰고 있는 책이죠. 여기서 이 사람이 또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인류가 겪어온 여태까지의 체제가 어떤 게 있느냐 할 때, 세계 제국 체제가 있고, 로마 제국 같은 거죠. 또 비판적으로 미국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제, 아메리칸 임페리얼리즘, 이게 다 세계 제국 체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세,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무정부 상태다. 무정부적 국제 정치 체제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세계 정부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유일한 세계 정부의 비슷한 기구가 유엔이죠. 근데 유엔은 사실은 허약하다는 거죠. 자체의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 평화 유지 기능을 하지만 평화 유지군은 각 나라가 보내줘야 그게 평화 유지군이 되지, 유엔 사무총장이 통화라는 출동을 명령할 수 있는 평화 유지군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도 사실은 있긴 있지만 강대국이 멋대로 엿가락 주무르듯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국제법의 또 허술한 부분이 있죠. 이를테면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갈 때,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미국 워싱턴 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부가 독재자고 많은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죽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 9.11 테러를 겪었는데 사담 후세인이 또 미국을 또 테러할지 몰라. 그러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 이런 좀 나름대로의 그 궤변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원래 유엔 헌장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전쟁할 수 있는 권리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 나라가 침공당했으면 당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전쟁 권리가 생기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군사 개입 결의안을 내면 유엔 회원국은 자동으로 참전할 수 있는 6.25 때 무슨 파키스탄이니 멀리 터키나 필리핀 이런 데서 뭐 북한에서 침공을 받지 않았는데도 참전한 거는 다 그게 유엔 헌장에 주어진 권한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권리가 행사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로부터 침공을 받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군사 개입 결의안을 한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쳐들어간 거예요. 국제법을 위반했죠. 강대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 그걸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워싱턴의 정치 군사 지도부가 처벌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고양이 목에 쥐들이 방울을 어떻게 달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무정부적 국제 체제에서 가능한 얘기죠. 그게. 자,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국제 질서가. 그래서 여기 미국의 정치학자 한스 모겐슨, 이 사람은 현실주의 정치학자죠. 힘을 강조하죠. 힘. 국제정치라는 게 파워 폴리틱스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모랄, 도덕 가지고는 안 통한다는 거죠.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현실주의 정치학자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 국제정치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힘이 있느냐에 들어가는 것이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 생각하는 게 군사력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바로 이런 국제정치가 힘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죠. 물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사회과학에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그 본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그 핵무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하여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탈냉전 지난 30년 동안에 세계 평화가 왔느냐 할 때는 오지 못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03년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그런 강대국들의 그 일방적인 강공책, 이게 유엔 사무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지구촌 평화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지난 30년 내내 있어 왔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번 5번 모임에서 살펴볼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이것도 결국은 거기에 이런 강대국의 힘의 정치, 그 논리가 거기에 또 우격다짐으로 관철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쟁은 1000명 이상 죽어야 전쟁이라 그러면 1000명이 아니고 500명, 300명, 그 전쟁이 아니라는 건가요? 사회과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전쟁인데 사회과학에서 규정하는 전쟁 개념에는 못 들어간다. 근데 여기 좀 사진에 보시면 제가 카슈미르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카슈미르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오랜 분쟁이죠.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CNN이나 BBC나 이런 데서 기자들을 여기 카슈미르에 보내질 않아요. 보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멀어진 거죠. 아프리카 지역 곳곳에서 1000명 이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지만 전쟁의 개념 속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잊혀진
그런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현재 가면 총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통곡소리가 있지만 그런 소리 없는 사운드리스 워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 살펴볼 부분은, 전쟁을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죽는데 전쟁의 최종 희생자는 누굴까? 전쟁으로 이득을 챙기는 또 사람들이 또 있죠. 전쟁이 나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웃는 사람들이 있죠. 몰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쟁이 나면. 주식 투자할 때 군수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어디서 전쟁 났다 그러면 아유, 사람들 죽어서 안 됐겠네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니까 좋은 거죠. 군수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식의 한 40%, 50%를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전쟁이 나기를 노골적으로 바라죠. 그래서 전쟁 목사라는 말이 있죠. 사이비 목사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어디선가 전쟁이 터지게 해주시고, 한 번 일어난 전쟁은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쟁, 종전, 협상은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 사이비 엉터리 전쟁 목사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그 평화의 목소리를 내시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전쟁의 최종 희생자가 누굴까 할 때, 여기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발칸반도의 마지막 20세기의 마지막 전쟁인 코소보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근데 시신에 상반신이 없어요. 좀 참혹한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세르비아계의 인종 청소를 피해서 여자들은 빨리빨리 어떻게든 도망을 쳤어요. 남자들은 붙잡혔죠. 먼저 붙잡혀서 처형당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도망칠 때 집에서 기르던 개들을 함께 데리고 가지를 못했어요. 워낙 급하게 가느라고. 그 굶주린 개들이 지난날 자기 주인을 이렇게 훼손한 거예요. 제가 이 사진 찍을 때 사진에 이분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찍었어요. 양해를 구하려고 하면 이분이 분명히 거절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사진 먼저 찍고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죽을 때는 물론 고통스럽게 죽었겠죠. 짧은 고통의 순간을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살아남은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전쟁의 고통을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최종 희생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하는 건데요.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사진이에요. 미국의 마가렛 버크화이트 여자분인데, 여자 사진 작가가 한국 전쟁 때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새끼끈이 있죠? 이 관이에요. 이 화이트가 낸 그 사진집에 설명을 보면 어느 젊은 영 커뮤니스트, 젊은 공산주의자의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내전, 좌우 간의 이 충돌 중에 학살을 당한 그런 좌익 청년일 것 같아요. 이렇게 관으로, 새끼끈으로 묶어놓고 가족이 그 관을, 시신을 지킨다면 이게 전선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저 후방에서 좌우 간의 충돌에서 학살 과정에서 죽은 젊은이가 여기 누워있고, 아내,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여인 3대가 울고 있죠. 이 사람들도 결국은 전쟁의 최종 희생자로 죽을 때까지 젊은이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국립묘지 가보면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석 앞에 울고 계시죠.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건 이제 미국의 사진인데요. 아프간에 파병된 군인의 아내가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임신 4개월이었다. 아프간에 파병된 병사는 이미 죽어서 아무 말이 없죠. 전쟁의 참상을, 고통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고통은 끊임없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몇십 년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도 사실은 희생자예요. 미국의 경우는 모병제라서 지원하는 병사들입니다만, 이 병사들도 전쟁이 좋아서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가서 싸우고 그러지는 않겠죠.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직업 군인으로서 명령을 어기기 어려워서 갔다가 많은 병사들이 또 죽죠. 이라크, 아프간에서 합쳐서 한 7,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죽었어요. 이라크가 좀 더 많고 아프간은 그보다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7,000명의 병사들이 죽었지만 그 숫자를 4배나 많은 3만 명 넘는 병사들이 자살을 했어요. 자, 이거는 미국에서 사실은 말하기 어렵고 쉬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3만 명의 병사들이 복무 중에 또는 복무를 끝내고 와서 이 자살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전쟁의 그 상처와 기억이 계속 그 사람의 이 마음을 뒤집고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는, 결국 그래서 스스로의 죽음을 스스로가 앞당기는 그런 병사들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 이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간을 쳐들어가지 않았으면 살아있을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훨씬 더 많은 민간인, 이라크나 아프간의 민간인들이 죽은 거죠. 그거는 저희가 아프간 편에서 이라크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종교가 전쟁의 원인일까요? 종교의 차이가 물론 전쟁의 원인일 수가 있겠죠. 너하고 나하고는 말이 달라. 종교가 달라. 그러니 정서가 달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 친구가 되기 어려워. 그러면서 싸우죠. 병사들이, 전투원들이. 그런데 실제로 종교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사교가 아니고, 사교라는 건 나쁜 종교고, 고급 종교, 제대로 된 종교라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유대교, 다 고급 종교예요. 고급 종교라는 엉터리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종교의 교의에 따르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자비를 베풀라지 죽이라는 그런 성직자가 신도들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슬람 교회에서도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도 자살도 금지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종교의 차이가 전쟁의 원인일까보다는 사실은 종교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지도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종교 지도부든 정치 지도부든 그런 상위 지도부들이 실제 젊은이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속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 전쟁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코소보에 갔을 때 세르비아 정교의 그 교회 사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 성당인데, 교회인데 이 앞을 이 나토군이 지키고 있어요. 유럽에서 파병된 나토군이 지키고 있는데, 제가 6개월 뒤에 제가 코소보를 3번 갔었는데요. 전쟁통이 한창 와중일 때
또 6개월 뒤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6개월 뒤에 또 어떻게 됐을까? 그 6개월 뒤에 갔을 때는 이렇게 무너져 있더라고요. 뒤에 있던 것이. 이게 알바니아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많은 알바니아계 코소보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그러나 뭐든지 극단 세력이 문제예요. 극단주의자들이 지나친 행동을 한 거죠. 자, 제가 아까 마지막에 했는데 이 부분까지 조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이 사람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블라드 다이아몬드 의 반란군 두목이에요. 포데이 상코라고 하는 반란군 두목을 제가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주먹을 불끈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만들 시에라리온에 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두 팔을 잘라가면서 전쟁을 했을까? 결국은 전쟁의 중요한 동기가 이권이죠. 여기서는 시에라리온에서는 다이아몬드 이권인데요. 이 사람은 저하고 인터뷰한 뒤 2달 뒤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죽었어요. 자, 하여튼 클라우제비츠가 아까 우리가 전쟁을 개념을 정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란 정치적 행위다. 전쟁이란 물리적 이 폭력적인 물리적인 동기를 이 수단을 동원한 정치적 관계의 연장이다. 줄여 말하면 전쟁이란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클라우제비츠가 죽은 지가 지금 한 200년 됐죠. 그 2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깨어나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쓴 책에 개정판을 낸다면 어떻게 낼까요? 개정판을 낸다면 이렇게 내겠죠. 전쟁이란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제 행위다 하고 좀 더 경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겠죠. 자, 그거는 20세기, 21세기의 전쟁의 주요한 원인들이 다 이권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거겠죠. 이 포데이 상코의 그 다이아몬드를 대신 팔아준 사람이 라이베리아의 이 전 독재자, 이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반란군 RUF, 이 레볼루셔너리 유나이티드 프런트, 혁명연합전선이라는 그 반란군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대신 팔아줬어요. 그 범죄로 이 무기도 지원하고 소년병도 또 대줬다 그래요. 그 죄로 징역을 50년 받고 지금 유럽의 이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죠. 거기서 50년 징역형을 받고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자, 시에라리온 내전에 이 소년병들이 한 5,000명에서 7,000명이 동원이 됐는데 가슴팍에다가 면도날로 레볼루셔너리 유나이티드 프런트라는 이 동물의 주인들이 그 낙인 찍듯이 이렇게 찍어놨어요. 이런 건 참 아니죠. 사실은 어른들 싸움에 애들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 아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죠. 이 사진은 제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갔을 때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에 희생된 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흑인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해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는 이 플래카드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애니멀 라이브즈 매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왜 할까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너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따져보면 사실은 이 아까 우리가 전쟁의 원인을 이 케네스 왈츠가 인간, 국가, 국제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죠. 이 사람의 그 책에
인간, 국가, 그리고 전쟁이란 그 오래전에 쓰인 이 책 속에 이 전쟁이 도대체 누가 이겼냐고 묻는 거는 부질없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지진에서 누가 이겼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고 부질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이를테면 연평도에서 연평해전이 벌어졌어요. 거기 우리 가족이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부대장이 만일 전화를 받았다 할 때 제가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부대장님 이겼습니까? 이거 물어보겠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 걸지는 않겠죠.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 몸 상하냐고 물어보겠죠.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관심은 생명이죠. 안전이고. 전쟁의 승패는 사실은 전쟁 지도부들, 전쟁의 이권과 관련되게 관심이 높은 그런 군수업자들이나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있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전, 생명, 그 보전, 인간 안보, 그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인간 안보에 더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건 참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극히 당연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련이 해체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전쟁이 독일이 통일되고 그리고 소련이 자원공으로 해체된 1989년부터 91년 이후에 그 30년 동안의 어떤 국제분쟁, 내전의 특징,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